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3월의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박희찬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네, 시장도 좀 따뜻해졌으면 하는 네, 바람으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2월이 다 지났어요. 네. 2월 한 달간을 되돌아봤을 때 사실 굉장히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왔던 달러화의 방향이 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네.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네.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해 10월 달부터 달러가 약세를 띄어서 올해 1월 달까지 그게 이어졌습니다. 약 4개월 가까이 네. 달러 약세 국면이 있었고, 환율, 우리 원화 환율로 봤을 때는 1,440원에서 1,220원대까지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이제 한 1,320원 수준까지 네. 지금 이제 반등한 상황인데, 뭐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연말 연초까지 이제 주식시장도 비교적 괜찮았고, 여러 가지 자산 가치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달러 약세가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네. 봅니다. 근데 요 이제 차트에서 제일 왼쪽 부분이 지난 한 달간의 퍼포먼스인데요. 제일 왼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했다라는 의미예요. 마이너스가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 대비해서 대부분 다 약했다라는 것이고. 멕시코 페소 빼곤 다 마이너스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멕시코 페소, 뭐 그다음에 칠레 페소 이런 쪽이 근래 좀 비교적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굳이 또 얘기하자면 뭐 브라질 헤알이라든지 또는 뭐 인도네시아 루피아 이런 쪽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근데 뭐 우리한테 중요하게 보는 거 지금 뭐 한국 원화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는 대로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상당히 지금 약세를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비교적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졌고 네. 이 환율 달러 원화 환율이 최근에 오를 때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어요. 네. 달러화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위로의 방향을 보였던 자산 가격에도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로 결국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어느 네. 정도였나요? 일단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자산 대표적으로 금값입니다. 네. 금값이 아무래도 달러의 반대로 움직이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죠. 여기 이제 그림 두 개를 비교해 보셔도 비교적 차이가 나는데, 보시는 대로 이제 왼쪽 그림이 이 달러하고 금값입니다. 반비례 관계가 비교적 굉장히 선명하고요. 네. 보시는 대로 이제 지난 1월 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거의 이제 1,950달러까지 가까이 갔다가 지금 이제 1,800달러 초반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죠. 네. 뭐 주가도 같은 시기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값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달러화 강세의 위험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의 가격도 금만큼은 아니지만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좀 완화가 됐을까요? 현재 위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이제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저희는 사실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배분 모델에 있어서 1차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주식 채권 일드 갭을 통한 네. 밸류에이션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주식 채권의 일드 갭이 엄청난 하락세를 지금 보였습니다. 근데 하락세를 띄었다는 것은 주식이 더 고평가됐음을 고평가. 의미하는 거예요. 네. 금리 대비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기업의 이익 전망이 좀 하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도 사실 뭐 1월 달에 조금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고평가는 사실은 되게 심해져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는 너무 낮기 때문에 평균 대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는 주식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 네. 사실 그동안은 되게 잘 맞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도 저희는 일단 좀 주식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가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의견이고, 뭐 서유럽도 좀 비슷한 네. 위치에 가까이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편안하진 않습니다. 네. 그동안은 잘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은 아주 잘 맞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뭐 그렇죠. 지금 당장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가가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런지. 맞지는 네. 않는 거죠, 일단은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물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모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해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는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높은 성과를 계속 보여왔었기 때문에 네.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을 신뢰하고 예,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단기적으로 약간 이제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예. 그 이제 주식 채권 일득의 상에서 봤을 때 주식이 많이 고평가돼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버티고 있는 이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예.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파월 의장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는 이제 연준 멤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 네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 증거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유동성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 상업은행의 현금성 자산 비중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아직도 13%대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잉여 유동성, 뭐 아이들머니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네. 예, 이것의 비중이 사실 뭐 QT가 시작된 이후로 좀 줄기는 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네. 지난 2019년도 저점 이때 이제 QT를 갖다가 멈추던 시절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때보다도 아직은 좀 높은 상황에 있죠. 그러네요. 잉여 유동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는 대로 대출이 여전히 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직도 이제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비자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최근에 연체가 좀 급증하면서 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뭐 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부동산 대출이 조금 이상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래가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거래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왜 이렇게 팽창하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미국의 지금 가게들이 주택으로부터 지금 돈을 좀 빼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이제 집값이 좀 올라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거기서 이제 모기지를 갖다가 모기지 대출을 충분히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뭐 60% 이런 식으로 받았을 네네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대출을 조금 더 증액함으로써 현금을 갖다 더 만들었다는 얘기죠.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담보가 남아 있는 여유 네, 부분에 네. 대해서 돈을 더 만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소비를 조금 더 이어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충분히 해석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출에 의존하는 이 소비의 행태가 조금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거죠. 당장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당장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준을 갖다가 계속 자극하고 있다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상반기는 뭐 경제도 그렇고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연준은 그에 상응해서 계속해서 뭔가 끈질기게 인플레이션을 확인해 가면서 그 뭡니까 긴축적인 스탠스를 갖다가 네.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다라는 얘기죠. 더 길고 더 강하게 음.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더 강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75bp 인상하던 시절을 지냈으니까. 지금은 이제 25bp가 컨센이니까 그렇죠. 50 간다고 해도 50 얘기도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고요. 네네네. 50은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보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조금 더 길어질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이라는 여건도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이 보시는 대로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의 큰 방향에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네. 하지만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월비 상승률이 잘 안 꺾이니까. 속도가. 예, 네. 예. 물론 뭐 이것도 뭐 고점 대비해서는 낮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이렇게 쭉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네. 예,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장 기저적 요인으로 작동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갖다 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네, 네.
노동시장 참여율의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직 참여가 덜 됐으니까 참여를 많이 하면 임금 상승률이 꺾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25세에서 54세 네. 이쪽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네요. 이미.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적극 노동층에서는 돌아올 만큼 다 돌아온 겁니다, 이미. 55세 이상으로 가면 이제 뚝 떨어져 있기는 한데 이게 안 돌아온 거예요. 네, 네. 이게 안 돌아오면서 지금 평균을 갖다 지금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 어떤 잠재력은 이 위에 있는 좀 더 젊은 층 대비해서는 훨씬 더 약한 거죠. 크지 않겠죠. 예, 네. 왜냐하면 일단 이번 이 팬데믹 구간의 충격도 컸고 일단은 건강상의 문제로 그렇죠. 인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그다음에 기술도 많이 놀수록 기술이 많이 퇴보하잖아요. 노년층일수록.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문제는 훨씬 더 좀 어렵고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은 여전히 노동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이제 임금 상승률을 되게 끈질기게 높게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동에 대한 공급을 개선시킬 수 없으니까 네. 수요를 갖다가 꺾어내리기 위한 긴축을 갖다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뭐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최근에 주요하게 보고 있는 두 가지는 연준의 긴축적인 움직임이 얼마나 강하게 길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경기 상황에 대한 네. 판단입니다. 사실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보면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 또 연준이 여기서 긴축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경기에 대해서도 긴 기간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버틸만하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덜 긴축적이고 유동성도 있고 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큰 틀에서 이렇게 봐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주가의 하방 요인, 주된 하방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연준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는 것은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예상보다 뭐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이어지고 막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주가가 작년만큼 충격을 안 받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었고 하다 보니까 좀 대응할 만한 여력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도 뭐 생각보다 괜찮았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올해는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은 주가의 또 다른 하방 위험이 실제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리세션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리세션. 예, 올해 핵심 이슈는 그러니까 주가 하방과 관련된 핵심 이슈는 리세션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레벨도 지금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예, 경험적으로 보면 되게 노멀한 어떤 선행지수의 하락폭은 이미 넘어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침체 시그널은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런 어떤 하방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는 커지죠. 얘기가 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과거를 보면은 금리 인상이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에 선행지수가 반등했던 이런 시점들을 다 따져보면은 네. 다 금리 인하가 동반됐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동반된 이후에 선행지수가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금리 인하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선행지수가 흘러내릴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 수 있다. 네, 예, 네.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반기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상존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하반기 경기 회복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하반기 리세션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네. 예, 현재로서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상반기에 비록 버틸만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네. 예,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라는 것이 갑자기 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해서 주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해봅시다 이런 얘기는 저는 감히 좀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리하자면 2월 한 달 달러의 약세로 가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식은 여전히 덜 긴축적이다.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꺾이지 않았고 그렇다면 연준은 보다 더 긴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기에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하반기에 뭔가 반등하는 흐름을 기대하기는 때문에 어렵다. 그렇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주식도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건데 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예, 어쨌든 저희가 뭐 어떤 뭐 점쟁이처럼 앞으로 뭐 몇 개월 동안 얼마 하락하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 드릴 때 확률의 관점에서 접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리세션의 확률이 일정 부분 있고, 예, 그러니까 함부로 베팅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채권을 선호하는 부분이고요. 예, 주식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한 지역으로 좀 분산합시다, 다변화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덜 비싸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인도도 뭐 그렇게 뭐 비싸진 않은 마켓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시아로의 어떤 분산 이 부분을 갖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아시아 주식형 펀드로 네. 들어오는 패시브 펀드 플로우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는 조금 괜찮다라는 것이고 사실 한국만 딱 봤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 네. 어닝 컷이 굉장히 지금 심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아시아로 돈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일정 비율만큼 그렇죠. 한국으로 떨어진 효과는 분명히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2월 달에도 지금 2월 달에 달러가 상당히 섰지만 사실 외국인 순매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서 한국 자체만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시아가 전체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효과는 외국인 수급 여건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 전체 밸류에이션을 생각했을 때는 네. 우리도 곧 악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라는 네. 이야기이고요. 네.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저희 뭐 채권도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왔고 네. 어떤 자산 쪽으로 자산 전체 안에서 배분을 좀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채권에 대한 그림을 준비를 일단 안 했는데 네네. 네, 일단은 채권 금리가 최근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3.4%대에서 지금 3.9% 수준까지 올라왔고 한국의 경우에도 3.2% 수준에서 10년물 금리가 네. 지금 이제 3.6%, 7% 이렇게 지금 올라와 그렇죠. 있는데 꽤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일단 저희는 현 상태에서 미국채 제가 채권을 기본적으로 선호합니다. 근데 네. 원래 한국채를 조금 더 선호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의견을 바꿨고요. 저희가 최근에 미국 쪽으로. 미국채를 더 선호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금리가 4%에 가까운 현 상황은 분명히 투자 기회인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세션 리스크가 좀 잔존하고 네,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은 어떤 식으로든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을 만들 거기 때문에 채권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채에 대해서는. 네. 반면에 한국은 저희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도 당초에 많은 사람들이 3.5 정도에서는 끝나지 않겠느냐 봤는데 3.75로 좀 일단 좀 높아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약간의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또 추경 이슈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추경. 네, 왜냐하면 한국은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네.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2% 이하의 성장률을 보일 때는 되게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8년도 외환위기 때, 네. 2009년도 네.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네. 이럴 때 제외하면 다 2%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1%대가 나온다는 것은 되게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정부가 추경과 관련된 논의를 2, 4분기부터는 좀 본격화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채권 공급에 좀 부담이 생기는 그러네요. 그런 이슈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금리 상승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채는 좀 중립적인 의견으로 좀 낮췄고 미국채는 좀 파지티브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투자 의견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산 배분 ETF 포트폴리오는 마지막 페이지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종목 교체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일단은 가져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채권 일단은
국채보다는 회사채에 조금 더 네.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지역, 인도, 중국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뭐 로보틱스, AI 뭐 당연히 지금 중요한 그렇죠. 테마죠. 지금 노동력 공급 부족하다고 하는데 로보틱스 중요할 수밖에 없고, 뭐 AI 테마는 지금 현재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밸류 체인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미국의 그 페이브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엑스의 네. US 인프라. PAVE.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동안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 그 다음에 어쨌든 미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좀 늘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벤트 모멘텀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유일하게 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일단 헬스케어가 헬스케어. 퍼포먼스가 좀 좋지가 않은데, 물론 뭐 이보다 더 안 좋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근데 생각보다는 좀 안 좋아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이번에는 종목 교체는 없는 일단은 것으로.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변화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월간 투자 전략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희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